안녕하세요. 올로바드 NFL 김민준. 유재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2주차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1주차에도 참 어메이징한 경기들이 많았었는데 2주차는 더 어메이징한 경기들이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결과 자체 업셋이 뭐 아주 많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음,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근데 정말 뭐 경기 내용이 다이나믹한 경기들도 있었고 음. 또 안타깝게 또 슈퍼스타들이 또 부상으로 낙마를 하는 이제 그런 뭐 경기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리뷰를 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던 한 주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다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제 Thursday Night Football이었던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이글스가 34대 28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NFC 북부지구 그리고 이제 동부지구의 우승 후보 팀들끼리의 격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Thursday Night Football 치고는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경기였는데 이날 이제 바이킹스가 다시 한번 이제 턴오버 파티를 펼치면서 경기를 이글스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음. 사실 저희가 이제 자세히 다뤄드리지는 못했지만 벅스와의 개막전에서도 한 개 인터셉션과 두 개의 펌블 턴오버, 그러니까 총 세 개의 턴오버를 이제 범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업셋의 희생양이 되었었던 바이킹스였죠. 근데 이제 음, 1주 차니까 그랬던 거고, 뭐 2주 차에는 뭐 설마 더 하겠어라는 뭐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를 음, 얹어서 이날은 무려 4개의 턴오버, 그것도 이제 펌블 턴오버로만 이제 범했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1쿼터 중반에 이제 스페셜 팀의 펀트 리턴 상황에서 브랜든 파웰이 이제 첫 번째 펌블 턴오버를 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비가 인터셉션으로 공을 돌려받았는데 직후에 또 러닝백 알렉산더 매티슨이 펌블. 그다음에 이제 음, 전반 막판에 뭐 가장 믿는 도끼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넘버원 리시버 저스틴 제퍼슨이 딥볼을 아주 멋지게 잡아낸 후에 이제 엔드존으로 돌파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상대 수비의 태클에 걸려서 이제 공을 놓쳤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 사이드라인으로 나갔으면 뭐 득점은 되지 않지만 이제 바이킹스가 상대 엔드존 근처에서 아주 유리한 필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정말 이제 불운하게도 이것이 살짝 그 엔드존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터치백 선언이 됐고 NFL 룰에 따르면 터치백이 되면은 이게 수비팀의 공격권이 이제 선언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뭐 세 번째 결국 턴오버가 되고 말았고 3쿼터 또 시작하자마자 쿼터백 커크 커즌스가 또 스트립색 펌블을 허용하면서 뭐 대미를 좀 장식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음. 사실 이제 그 네 번의 턴오버 중에 하나만 터치다운으로 연결을 했어도 이길 수 있는 경기. 그 절반만 필드골로 마무리를 지었어도 최소 동점으로 가는 경기였는데 결국 이제 턴오버에 발목을 잡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겠죠. 음. 그러니까 누구 하나 좀 범인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팀의 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넘버원 쿼터백, 넘버원 리시버, 넘버원 러닝백이 골고루 하나씩 했고 또 이제 뭐 변수로 늘 작용하는 스페셜 팀에서까지 이제 하나가 음, 나오다 보니까 뭐 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일종의 바이러스가 좀 퍼졌다 이렇게 좀 봐야 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고비마다 공격 흐름이 이런 이제 턴오버 때문에 뚝뚝 끊기고 말았고 3쿼터 중반에 이제 20점 차까지 뒤졌던 것 치고는 뭐 뒤늦게 이제 음, 추격하는 힘은 잘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 커즌스와 제퍼슨이 뭐 아름다운 뭐 숫자상의 스탯을 쌓기는 했지만 음. 뭐 이제 이글스를 넘어서기엔 좀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풋볼에서 스탯이라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스탯을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걸 좀 잘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킹스가 뭐 이날 턴오버가 문제긴 했습니다만, 델빈 쿡을 방출한 이후에 이제 러싱과 패싱의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져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줬던 경기이기도 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케빈 오코넬 감독이 이제 부임한 이후에 이제 음, 패싱 공격의 비중을 이제 상당히 높였던 바이킹스였는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델빈 쿡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령 실제로는 패스를 많이 시도한다 하더라도 늘 러싱에 위협적인 선수가 있다는 걸 상대가 염두에 두고 수비를 하는 것과
이제 델빈 쿡 자체가 없네? 그러면 뭐 알렉산더 매티스는 그렇게 뭐 높은 클래스의 선수로 보이지 않고 우리가 러싱을 작년보다 더 확실히 배제하고 바이킹스를 막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상대 팀들이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실제로 두 경기 이제 합계 러싱 공격 시도 비율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22.8%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음, 그 두 경기에서 팀 전체 러싱 야드 합산 기록이 69야드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69야드 정도면 팀의 주전 러닝백이 한 경기에 한 70야드 정도 뛰었다? 그러면 꽤 준수한 활약을 했습니다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정도의 수치란 말이죠. 근데 음, 이게 바이킹스 팀 전체 기록, 그리고 한 경기도 아니고 두 경기의 기록이라는 점은 얼마나 좀 패싱 공격에 의존을 했던가라는 걸 좀 잘 음, 보여주는 수치인 것 같고, 네, 이게 또 이제 문제가 패싱 공격에 의존하게 되면 공격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패스가 이제 실패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펀트로 빠르게 공격권을 넘겨주고, 근데 또 패스 실패는 시간이 멈추니까 볼 음, 포지션이 그만큼 줄어들죠. 그리고 뭐 아주 시원하게 뻥뻥 뭐 전진이 잘 돼도 오히려 또 빨리 득점이 돼서 공격이 끝나기 때문에 또 공격 시간은 좀 짧은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수비 시간이 반대로 길어지고 이것이 수비에게는 또 보이지 않는 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음, 첫 경기 같은 경우에도 토탈 야드 한 120야드 이상 더 많이 전진을 했지만 오히려 볼 소요 시간이 짧았고 이날은 이제 이글스는 또 러싱 공격이 좋은 팀이니까 이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20분 30초밖에 공을 소유하지를 못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러싱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고 이게 어디서도 보이냐면 저스틴 제퍼슨 선수가 두 경기에서 기록한 리시빙 야드가 300야드가 넘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경기의 팀 러싱 야드 합산 기록이 69야드다. 이거는 좀 많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그 저스틴 제퍼슨에게도 또 이 많은 패스가 좀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저스틴 제퍼슨을 막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스틴 제퍼슨을 막을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상대 입장에서는 준비가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죠. 오늘 제퍼슨만 막으면 되겠는데? 라는 이제 어떤 대책을 갖고 수비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어, 이 미네소타를 상대하게 되는 상대 팀의 수비는 굉장히 좀 편한 마음으로 경기장에 올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날 레프트 태클 크리스티안 다리소가 경기 직전에 이제 웜업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결장을 했었는데 그 공백도 좀 눈에 띄게 보였던 것 같아요. 뭐 이글스가 워낙 뭐 강력한 디펜시브 라인을 보유한 팀이기 때문에 더 좀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고 음, 이러면서 지금 바이킹스가 0승 2패로 지금 시즌을 출발하게 됐거든요. 근데 네. 이제 NFL 이제 역대 기록을 살펴보면 1990년 이후에 0승 2패로 시즌을 출발한 팀이 최종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사례가 11.5%밖에 되지를 않았다고 해요. 음, 물론 뭐 이 뭐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고 뭐 단편적인 이 숫자가 지금 바이킹스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는 거는 아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좀 쉽지 않은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또 좀 바이킹스 팬들 입장에서 좀 뼈아픈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괜히 저도 같이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는 왠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이제 11.5%라는 건 굉장히 좀 낮은 확률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팬분들께는 굉장히 좀 어, 불편한 그런 이제 얘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글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글스는 이제 반대 입장이니까 턴오버를 많이 얻어냈잖아요. 그 차곡차곡 얻어낸 턴오버를 바탕으로 디안드레 스위프트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 수비를 좀 지치게 만들고 시간도 같이 좀 태워보내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날 디안드레 스위프트가 무려 28번의 러싱 시도에 175야드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에 큰 힘을 보탰고 첫 번째 컨택이 되기 전에 만들어낸 야드가 무려 130야드였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오펜시브 라인이 길을 잘 열어줬고 스위프트도 뭐 뛰어난 시야, 그다음에 이제 폭발적인 스피드로 애초에 이제 상대의 저지 자체를 받지 않는 이제 그런 좀 음, 자유로운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네, 그러면서 사실 지난주에는 러싱 시도가 딱 한 번밖에 없어서 조금 이제 존재감이 미미했었는데 두 음, 번째 경기 만에 자신이 이제 이글스의 유니폼을 입고 뭐 넘버원 러닝백이라는 거를 좀 확실히 보여줬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패싱 공격에서도 사실 뭐 디보타 스미스가 네 번의 캐치밖에 없었는데 131야드 한 개 터치다운. 그다음에 뭐 수비에서도 뭐 조시 스웨트 이런 선수들이 이제 그 다리수의 공백을 잘 이용하면서 뭐 아주 유효적절한 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수비 기록들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음. 다만 이제 그 수비 쪽에선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글스인데 공격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조금 좀 삐걱거리는 듯한 느낌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제 음, 역시나 그 부분은 그 주전 쿼터백 제일런 허츠의 패싱 게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날 이제 그 제일런 허츠가 상대 프레셔에 좀 대처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또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인터셉션을 던지기도 했었고 이게 그 에이제이 브라운이 또 제일런 허츠에게 좀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벌써부터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는 팀으로서는 썩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박빈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본인의 역할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이글스 공격 전반적인 부분으로 좀 퍼져나갈 우려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그러니까 닉 시리아니 감독까지 이제 개입해서 이 에이제이 브라운과 젤런 허츠의 뭐 일종의 설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걸 좀 음, 중재하는 모습도 이제 보이고는 했는데 뭐, 지난 시즌 이제 슈퍼볼까지 갔던 팀이고, 음,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한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좀 충돌도 있지 않은가 싶어요. 뭐 사실 상대 서로에게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 뭐 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실망도 이제 있었고, 뭐 그런 것도 이제 표현한 거겠죠. 그래서 일단 2주차를 떨스데이 나이트 풋볼로 가장 빠르게 끝낸 이글스고, 또 3주차에는 템파베이와의 먼데이 나이트 풋볼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반, 그러니까 거의 하프바이를 지금 얻은 음. 이글스예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 간의 좀 케미스트리도 다시 좀 가다듬고, 뭐 공격진 전체에 좀 날카로움도 이제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주어진 뭐 이글스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리아니 감독을 포함한 이 코칭 스태프가 이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좀 사용할지를 좀 지켜보고 다음 주 경기에서 이글스의 경기력을 또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경기였던 바이킹스와 이글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살펴볼 경기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맞대결입니다. 레이븐스가 27대 24 석점차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역시나 이제 이 경기는 AFC 북부지구의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팀 간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이 두 팀에겐 상당히 좀 중요한 경기였었는데 결국은 볼티모어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레이븐스가 이날 뭐 8번의 드라이브에서 무려 6번 득점에 성공을 했고 한 번의 필드골 실패로 끝난 드라이브를 제외하면 펀트가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거기다 턴오버도 안 나왔고 전반적으로 공격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됐었던 레이븐스였습니다. 음. 사실은 경기 전에 이제 레프트 태클 로니 스탠리, 그다음에 센터 테일러 린더바움이 이제 부상으로 결장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음, 오펜시브 라인 쪽에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라마 잭슨과 이제 러닝백들을 잘 보호를 해줬고 음, 라마 잭슨도 이제 좀 자신의 발에만 의존한 플레이가 아니라 음, 과감하게 좀 중장거리 패스들을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실제로 많은 성공을 또 하면서 패서로서의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록적으로도 뭐 237야드 두 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뭐 인상적이었던 패스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넬슨 아골로에게 던진 터치다운 패스는 좀 우아했다. 그리고 굉장히 음, 정교했다. 그러니까 공간이 좁았는데 아주 정확하게 핀포인트 제구가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또 제이 플라워스에게 던진 패스는 아주 또 날카롭고 폭발적이었다고 좀 묘사를 하면 어떨까 음, 싶어요. 그래서 이 플라워스에게 던진 패스를 보면 순수하게 이제 공중으로 날아간 거리만 해도 한 60야드 가까이 될 정도로 정말 뭐 먼 거리를 날아갔고 근데 이제 이렇게 위로 붕 가는 게 아니라 나름 낮은 궤적에서 굉장히 빠르게 가면서 뭐 상대 수비에게 좀 위협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명의 수비수가 나중에 이제 제이 플라워스에게 붙었는데 그 수비들이 미처 완벽하게 접근하기 전에 딱 플라워스에게 아주 정확한 시점에 배달이 되면서 음. 뭐 좋은 이제 전진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 시즌에 이제 그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이제 새로 왔죠. 예, 토드 mon큰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새로 부임을 했는데 라마 잭슨이랑 시너지가 굉장히 좀 잘 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시즌 초반인 것 같고요. 토드 mon큰이 이제 굉장히 좀 과감한 빅플레이를 좀 시도를 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데 단순하게 이제 장거리 패스만 이제 좀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스킬 플레이어진들이 이 공간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최대한 이제 넓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한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또 빠른 발을 갖고 있는 라마 잭슨이니까 예, 라마 잭슨의 발도 활용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또 빠른 리시버들이 많은 볼티모어이기 때문에 그런 공격들이 좀 효과적으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그러니까 뭐 상하 좌우 이 풋볼 필드의 모든 공간을 좀 활용을 하는데 역점을 둔다고 봐야겠죠. 음, 그래서 뭐 라마 잭슨의 발이나 뭐 베이트먼, 뭐 플라워스, 듀버네이 이런 이제 빠른 리시버들을 이렇게 좀 최대한 넓게 넓게 배치를 해서 수비가 좀 분산되게 만들고 그럼으로 해서 이제 생긴 공간들을 이 빠른 리시버들이 아주 좀 활개를 치면서 뭐 라마 잭슨의 또 빅플레이를 노리는 이런 전략이라고 좀 뭐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토드 몬켄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사실 뭐 조지아에서 뭐 굉장히 또 성공적인 뭐 오펜스를 이끌면서 또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아직 두 경기뿐이지만 또 레이븐스에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 이제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수비 쪽에서는 이제 두 명의 선수를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레비언 클라우니 그리고 이제 지노 스톤 이 두 명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니가 사실은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굉장히 오랫동안 팀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랑 계약을 하게 됐는데 레이븐스 이적 이후에 첫 번째 색을 이 경기에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음. 클라우니의 계약 조건을 보면 1년 최대 600만 달러인데 50% 이상인 350만 달러가 이제 옵션으로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음, 인센티브의 비중이 높은 그런 계약이에요. 그래서 색 개수, 그다음에 이제 수비 스냅 참여 퍼센트 이거 두 가지를 이제 기준으로 옵션을 산정하게 돼 있는데 음, 어, 색 부분에서 이제 만점이 9개 이상을 하면 이제 만점으로 이제 인정이 돼서 175만 달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수비 스냅 참여도에서는 65%가 만점입니다. 그래서 이 65% 이상을 뭐 뛰게 되면 또 175만 불을 추가적으로 받는. 뭐 만약에 이제 그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조금씩 이제 어, 옵션 금액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클라우니가 이제 뭐 과거에 이 정도 수치를 얼마나 달성했나를 좀 살펴보니까 9개 이상의 색을 기록했던 시즌이 딱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이거는 뭐 2021년에 비교적 최근에 달성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아주 쉬운 목표는 아니다라고 좀 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면에 이제 65% 이상의 수비 스냅에 참여하는 거는 확실한 주전이 아니었던 1년 차와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즌 좀 결장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두 시즌을 제외하면 모두 이제 채웠던 옵션이에요. 그래서 어, 아마도 이 옵션은 좀 뭐 큰 부상이 있지 않는 한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날도 뭐 70% 이상 뭐 출전을 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클라우니가 좀 확실한 이제 금전적인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번 시즌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레이븐스가 이거를 좀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노 스톰 선수가 이날 이 커리어 두 번째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면서 또
팀의 승리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는데 그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제 엔드존 2야드 앞에서 인터셉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실점을 막았고 거기다 이제 36야드를 또 추가로 전진을 하면서 팀의 유리한 필드 포지션을 만들어줬거든요. 결국 이 드라이브에서 또 공격진이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말 이 인터셉션이 팀의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노 스톤은 2020년 7라운드 픽 출신의 조금 이제 무명에 가까운 선수예요. 그래서 사실은 레이븐스에서도 이제 백업 멤버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주전 세이프티 이제 마르커스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날 좀 기회를 얻었거든요. 근데 음, 이제 팀 입장에서는 지노 스톤이 좀 구멍이 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경기에 들어갔을 텐데 뭐 1인분 이상을 어떻게 보면 해준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레이븐스 팬, 그다음에 이제 팀 입장에서는 아마 뭐 2배 더 예뻐 보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음,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뭐 이 승리가 볼티모어에게는 상당히 뭐 시즌 초반에 AFC 북부지구 판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벵갈스가 지금 이제 조보루의 종아리 부상이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 이날 경기에서도 패배를 하고 말았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스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공격진의 어떤 파괴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덜하고 브라운스는 지금 닉첩 선수가 또 시즌 아웃이 됐죠. 그러면서 다른 팀들의 전반적인 어떤 그 좋지 않은 이슈들이 있는데 반해서 볼티모어는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걱정거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사실 음, 러닝백 J.K. 도빈스가 또 아킬레스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이제 다른 지구 라이벌들에 비해서 걱정거리가 좀 적은 거다라는 이제 음, 뭐 표현을 뭐 하면 될 것 같고 향후 4주간의 일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콜츠, 브라운스, 스틸러스, 타이탄스를 이제 만나는 일정인데 물론 뭐 브라운스와 스틸러스와의 경기는 이제 지구 라이벌전이니까 뭐 음, 액면가의 전력과는 상관없이 또 많은 변수가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제외하고 보면 그래도 레이븐스가 뭐 다만 반수 혹은 한 수라도 좀 앞서 있는 그런 이제 전력을 가진 팀들과의 대결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음,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벵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첫 출발을 2연패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11.5%의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 이 부분이 이제 벵갈스에게도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버로우가 이제 종아리 부상이 다시 이제 좀 도졌어요. 예, 음, 그러면서 이제 올 시즌의 출발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사실 이제 지난 시즌도 생각을 해보면 2패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결국 이제 챔피언십까지는 이제 올라갔었던 벵갈스였고 그 부분이 사실 올 시즌에도 비슷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다만 이제 버로우가 부상이 얼마나 이제 심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계속해서 경기를 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경기라든지 다다음 경기 이런 경기력에도 계속 이제 영향을 끼칠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조금 더 쉬고 나오는 게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차라리 두 경기를 질 것 같았으면 2주차까지 푹 쉬고 컨디션을 훨씬 더 끌어올린 다음에 경기에 나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아마도 벵갈스 입장, 그다음에 조보로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는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음, 번째 이번 시즌을 앞두고 조보로가 대형 연장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데 개막전에 뭐 확실한 100%못 나오는 컨디션은 아닌데 안 나와? 라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좀 두려움, 뭐 비판에 대한 이제 뭐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고 두 음, 번째는 이제 공교롭게도 1주차, 2주차 대진이 브라운스, 레이븐스로 이어지는 AFC 북부지구 타이틀을 두고 경쟁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뭐 1승 이상의 의미를 가진 매치들이 연달아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서 이 경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욕망이 좀 강하게 들었지 않았을까. 네, 그런 뭐 한번 추측을 해봐요. 네, 그래서 네, 사실 그 프리시즌 그다음에 이제
뭐 훈련 기간에 이 종아리 부상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출전을 했고 이것이 사실 뭐 지난주 정말 커리어 최악의 부진, 그다음에 이번 주 음, 패배에도 분명히 좀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도 뭐 사이드라인으로 이제 걸어 나갈 때 뭐 약간 뭐 절뚝인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음, 사이드라인 나가서 그 마사지건 장비를 이용해서 뭐 종아리를 뭐 스스로 문지르는 뭐 이런 장면들이 이제 목격이 됐는데 실제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이제 보로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좀 뭐 설명을 한 게 있었더라고요. 음. 이게 그 현재도 종아리 통증이 남아 있고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면 단순하게 이제 며칠 쉰다고 컨디션이 돌아올 그런 부상은 아니다라는 추측이 좀 가능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버로우가 최악의 경우에는 3주차에 결장을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1주차 경기 막판에 잠시 들어왔었던 제이크 브라우닝 선수가 또뭐 선발 출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선수가 사실은 나오지 않는 것이 이 벵갈스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버로우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또 선발로 내보내는 건 저는 오히려 정말 시즌을 망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벵갈스 구단이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브라우닝이 이제 워낙 무명의 선수다 보니까 뭐 간단하게만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면 워싱턴 대학을 나왔고 2019년 언드래프티드 루키로 사실 바이킹스에 입단을 했었던 선수예요. 근데 이제 2021년부터는 이제 벵갈스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이번 시즌 1주차에 잠시 나와서 뭐 한 번의 패스 시도를 했다가 이제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음, 이 브라우닝의 NFL 경기 출전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음, 경기가 사실은 데뷔전이었죠. 물론 선발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19년, 20년, 21년, 22년. 그러니까 4년 동안 한 번도 이 필드 위에 나서지 못했던 쿼터백이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그만큼 좀 경험이 적고 그나마 이제 그 벵갈스에 이적한 뒤에 이제 프리시즌을 뭐 한 두세 차례 치렀는데 이때 좀 인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넘버 투 쿼터백 자리를 얻어낸 브라우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다음 주 경기가 이제 LA 램스와의 먼데이 나잇 풋볼. 또 공교롭게도 또 전국 중계예요. 그리고 또 음, 뭐 최근에 있었던 슈퍼볼의 리매치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뭐 많은 또 팬들이 지켜보는 무대가 될 텐데 과연 이 경기가 이제 제이크 브라우닝의 선발 데뷔전이 될지 만약에 음. 된다면 또 에런 도날드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뭐 어쨌든 그 조브로 선수가 빠르게 좀 건강을 회복해서 원래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티모 레이븐스와 시시내티 벵갈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경기는 시애틀 시옥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저희가 그 승부 예측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많은 분들께 좀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좀 머리가 아프게 만들었던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연장 승부 끝에 시애틀 시옥스가 37대 3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 다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시즌에 임했는데 1주차 결과 기준으로는 예상보다 실망스러웠던 시애틀 그리고 음, 디펜딩 챔피언을 꺾는 정말 엄청난 업적을 달성하면서 뭐 기세가 거의 하늘을 찔렀었죠. 예, 그랬던 라이언스의 대결이었으니까 어, 아마 저를 포함한 또 많은 팬분들 또 현지에서도 라이언스의 좀 우세를 점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라이언스의 홈 음, 경기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날 그 라이언스를 향한 어떤 뭐 관심 이게 굉장히 여러 그 파트에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한번 음. 리뷰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팍스가 이날 저 중계를 했는데, 팍스의 넘버원 크루가 이날 경기를 맡았습니다. 케빈 버카트, 크레그 올슨, 그리고 이제 에린 앤드류스의 톰 리날디. 이제 일진이죠, 소위 말하는. 이제 일진이 투입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2002년에 포드필드가 개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시즌 티켓이 매진이 되고 입석을 지금 별도로 판매할 정도로 팬들의 열기가 엄청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 이게 팬들의 관심, 이 방송사들이 인정할 만한 이제 어떤 그 주목해 봐야 될 팀, 아직 강팀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주목해 봐야 될 팀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뭔가 달라졌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워낙 또 약체 이미지가 있었던 팀의 반등이다 보니까 이게 또 뭐 뻔하지만 가장 재미있는 또 음, 스포츠의 뭐 서사이자 스토리잖아요. 이제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라이언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웠고 저도 사실은 월요일 새벽에 이 경기를 좀 라이브로 좀 지켜봤어요. 근데 음, 정말 뭐 저는 뭐 이어폰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 포드 필드의 함성이 정말 엄청나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네. 새벽잠이 달아났었는데 음. 결과적으로는 라이언스가 정말 아깝게도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혹시 그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좀 경기를 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조금 이제 그 선수들이 경기에서 좀 들떴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냉정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뭐 전반적으로 뭐 경기 시작한 후에 첫 번째 수비부터 뭐 too many men on the field 뭐 이런 반칙이 나오고, 뭐 CJ 가르노 존슨 선수가 unnecessary roughness 이런 이제 사실은 나오면 안 되는 반칙들이 계속해서 좀 연달아 나왔었던 라이언스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페널티는 뭐 언제나 뭐 팀에게 부담이 되는 거지만 이제 음, 플레이를 하다가 뭐 나오는 페널티는 약간 좀 불강력적인 게 있죠. 근데 이제 그렇죠. 뭐 지적해 줄 수 있는 이런 투맨이 맨 온 더 필드라던가 음, unnecessary roughness는 정말 unnecessary한 페널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좀 팀 전체적으로 좀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음, 그것이 이제 라이언스라는 팀이 더 강팀으로 가기 위해서 결국엔 좀 넘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 뭐 어떤 외부적인 관심이 자신들에게 확 왔을 때 그거를 부담으로 느끼거나 흥분하지 않고 그거를 즐기고 오히려 이용해서 더 뭐 자신들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음, 경지까지 가야만 정말 플레이오프에서도 강팀들과 한번 뭐 맞대결을 해볼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네. 라이언스 좀 그런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좀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해 주신 페널티들 외에도 뭐 전반에 이제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필드골 레인지 안에 들어왔는데 고포렛을 하다가 좀 실패를 해서 득점을 쌓지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조금씩 쌓여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뭐 댄 캠벨 감독과 이제 벤 존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과감한 시도들을 하는 건 좋은데 이 음, 경기 초반에 좀 선수단이 들뜬 게 좀 보였고 이거를 내가 좀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음, 어떤 본인들의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좀 템포를 좀 늦추고 안전하게 3점을 추가하는 식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뭐 전략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음. 결과론적인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세로만 밀고 가면 안 될 때가 있는데, 좀 너무 이제 그 기세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고프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인터셉션 없이 이제 패스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 만에 바로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이제 그 기록이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383회 연속 무 인터셉션 패스 기록이 이제 마감이 됐고, 이 기록은 역대 3위 기록으로 남게 됐어요. 음, 그러니까 고프의 어떤 대기록이 좀 결과적으로 1위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끊긴 거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음, 뭐 그것과는 별개로 그래도 고프의 이날 퍼포먼스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느 스포츠 어느 뭐 선수들이나 마찬가지지만 뭔가 기록을 의식하게 되는 순간 좀 플레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뭔가 자신이 이어오던 기록이 끊겼을 때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들을 저희가 종종 보고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음, 고프가 이날 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인터셉션 이후에 어떤 멘탈적인 수습을 잘 해서 두 번의 이제 남은 공격 기회에서 모두 득점을 연결하면 어쨌든 경기를 연장까지 끌고 갔거든요. 이제 음, 연장에서 코인 토스에서 졌고 뭐 자신에게 공격 기회가 오기 전에 이미 터치다운을 허용하면서 이제 경기를 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불운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음. 어쨌든 연장까지 경기를 끌고 간 것 자체는 저는 고프에게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역시나 고프가 RPO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좀 대학 시절에 좋은 성적을 냈었고, 그리고 램스에서도 이제 그 RPO를 할 때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냈었잖아요. 네, 역시나 RPO 장인답게 그 핸드오프 이후에 이제 그 공을 본인이 갖고 있는 척 이제 페이크로 상대 수비를 속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러핑 더 패서 반칙까지는 좀 유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가 컸구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했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수비 쪽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사실 상대 양쪽 태클이 이제 모두 백업 선수들이 나왔던 경기였거든요. 네, 음, 그러면 앞서 저희가 미네소타 경기 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의 약점은 사실 뭐 냉정하지만 그거를 잘 이용해서 뭐 상대를 이제 앞서 나가는 것이 또 강팀의 어떤 자세이자 또 비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날 그렇죠. 라이언스 수비는 그거를 좀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백업 태클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노 스미스에게 너무나도 편안한 환경을 좀 제공을 했다. 그리고 음, 미스 태클도 좀 많이 나오면서 어딘가 좀 정돈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음,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뭐 접전 끝에 패배로 이어졌던 것 같고 이날 패배가 더욱더 뼈아픈 거는 또 경기 중에 많은 선수들이 또 부상으로 지금 이탈을 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러닝백 데이빗 몽고메리가 뭐 커플 오브 윅스, 그러니까 아마 몇 주간 좀 결장이 불가피하고 음,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제임스 휴스턴이 6에서 8주, 그다음에 개막전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세이프티 CJ 가드너 존슨이 시즌 아웃이 될 수도 음. 있다라는 뭐 소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공수에 걸쳐서 좀 키플레이어들이 당분간 이제 결장을 하게 됐다. 이 소식이 좀 이 라이언스의 좀확 끌어올랐던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될 것 같다. 이런 좀 우려가 들었어요. 네. 시애틀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글쎄요. 시애틀은 이제 본인들의 강점이 러싱 공격이 이날 좀 잘 안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 추전 태클이 또 없는 상황에서 지노 스미스가 경기를 뛰었어야 됐는데, 지노 스미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싱으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게 시애틀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지노 스미스가 이날 328야드에 2개 터치다운이었고 뭐 패스 성공률도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음, 어, 사실은 이제 앞서 언급했던 그 시애틀의 양쪽 태클, 이 찰스 크로스와 아브라함 루카스가 이제 빠진 대신에 스톤 포사이드, 그다음에 제이크 커헨이라는 사실 좀 이름조차도 좀 낯선 그런 선수들이 음, 나섰는데 이 두 선수는 이제 2021년에 6라운드, 그다음에 이제 언드래프티드 루키로 이제 시애틀 유니폼을 입게 된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뭐 아예 출전 기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음. 출전 기회가 이제 많지 않았던 선수들이었는데 이날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했고 뭐 피트 캐롤 감독도 이제 승리 후 인터뷰에서 가장 좀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들로 이 백업 태클들을 좀 꼽았을 정도로 아주 활약이 좋았습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DK 메카프랑 타일러 로켓 이 두 명의 선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DK 메카프가 이제 경기 초반에 부상이 조금 있었는데 또 금방 돌아와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리시빙 야드 75야드를 기록을 했고 타일러 로켓이 이제 연장 들어가서 이제 끝내기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팀에게 공헌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타일러 로켓 선수가 두 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리시버진들의 활약이 굉장히 고르게 좋았는데 30야드 이상을 만들어낸 리시버가 6명이었을 정도로 지노 스미스가 정말 다양한 타겟에게 패스를 뿌리면서 패싱 공격을 주도를 했었거든요. 이런 음.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러싱이 메인인 시애틀의 공격에서 패싱까지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다는 것. 올 시즌 시애틀의 공격이 정말 밸런스가 좀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DK 메칼프와 타일러 로켓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음, 어쨌든 이 경기에서 보여줬고, 뭐 잭슨 스미스 은지그바라든지 뭐 이런 음, 신인들도 나름 뭐 조금씩 이제 적응을 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시애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도 굉장히 소득이 많았던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수비에서는 이제
전체 5번 픽으로 뽑았던 코너백 데번 위더스푼이 이제 데뷔전을 치렀거든요. 근데 좀 명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음.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경기 초반에 이제 그 폴스 다운을 막아내는 결정적인 패스 디플렉션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또 캐롤 감독에게 눈도장을 제대로 찍기도 했었는데 이 쿼터에는 이제 상대방의 플리플리커 작전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손쉬운 좀 터치다운을 내주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경험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보여줬고 이 선수가 장래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부분도 이제 보여줬던 그 현재 플로어와 향후의 실링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었던 어떤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음, 어쨌든 팀이 승리를 했으니까 그 플리플리커 상황에서의 어떤 판단 미스는 좀 뭐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또 거기서 또 교훈을 얻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일단 위더스푼이 굉장히 뭐 공격적인 수비를 하면서 상대를 잘 저지할 수 있는 코너백이라는 거를 또 보여줬으니까 뭐 일단 팬들은 조금 더 이 위더스푼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더 보면서 다음 경기를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연장까지 이어진 승부 끝에 시애틀이 승리를 가져갔었던 시애틀 시혹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살펴볼 경기는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휴스턴 텍산스의 맞대결입니다. 콜츠가 31대 20으로 이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사실 이제 이 경기도 그 신인 쿼터백, 루키 쿼터백들의 맞대결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경기였는데 전체 2번 픽 CJ 스트라우드 그리고 4번 픽 앤서니 리차드슨의 쿼터백 맞대결로 이제 관심을 모았던 경기였습니다만 사실은 누구도 좀 웃을 수는 없는 경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음, 그러니까 승리는 이제 콜츠의 앤서니 리차드슨이 가져가기는 했지만 이 리차드슨이 이제 불의의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를 끝까지 치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콜츠도 뭐 마냥 뭐 소득이 있었던 경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음, 해야 될 것 같고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뭐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 제2의 캠 뉴튼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프리시즌 이제 프리뷰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이 앤서니 리차드슨이 193cm, 105kg이라는 이제 탄탄한 피지컬과 함께 동시에 또 엄청난 스피드를 보유한 이제 듀얼 스렌 유형의 쿼터백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파워 러싱을 또 할 수 있는 이제 그것이 자신의 무기이자 공격의 선택지인 이런 선수고 이날도 이제 첫 두 번의 드라이브를 모두 자신의 러싱 터치다운으로 완성하면서 이제 뭐 리드를 잡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음, 두 드라이브 모두 이제 15야드 이상을 직접 돌파해서 엔드존을 통과를 하는 아주 괴력을 선보였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두 번째 터치다운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 세이프티 MJ 스튜어트와 머리를 부딪히면서 이제 이 컨커션 부상을 입게 됐는데 사실 그 태클 직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는지 두 번의 공격 드라이브를 끝까지 좀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뇌진탕 증세를 좀 호소를 했고 남은 경기를 뛰지 않고 이제 컨커션 프로토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그 태클 자체가 좀 옆에서 들어오기도 했었고 엔드존 통과만 이제 거의 동시에 히트를 당했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몸을 보호하기에는 사실은 좀 시간이 없었던 좀 불운한 부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 루키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실수 중에 하나가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데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자기의 어떤 몸도 조지고 팀도 같이 조져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빠르게 이제 본인의 상태를 이제 인지를 하고 저는 이제 더 뛰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루키 쿼터백으로서 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이제 리드를 얻었고 뭐 이대로 이제 경기를 쭉 치르면 자기가 풀타임으로 뛴 뭐 선발 데뷔 첫 승, 뭐 이런 이제 개인적인 뭐 영광도 또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중도에 이제 빠져나가고 싶은 선수는 아무도 없었겠죠. 근데 이제 음, 그런 좀 유혹을 이겨내고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다음에 이제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빠르게 그래도 휴식과 치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좀 성숙하고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저도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음, 뭐 팀 스태프들도 뭐 동료 선수들도 이 성숙함에 대해서 좀 이제 높은 평가를 하는 이제 그런 인터뷰들도 있었는데 뭐 네,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지금 앤서니 리차드슨이 프로에 와서 치른 두 경기를 살펴보면 음, 어쨌든 경기 중에 계속해서 부상을 당해서 100% 경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꾸 이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음,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피지컬이 굉장히 좋고 뭐 탄탄한 느낌을 주는 몸을 가진 선수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 뭐 매에는 장사 없다 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계속해서 상대의 히트를 당하다 보면 이제 선수 생명이 이제 그만큼 짧아질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앞서 언급했던 캠 뉴튼의 사례에서도 좀 뭐 반면교사를 삼아야겠죠. 예, 캠 뉴튼도 음, 사실은 뭐 언제까지나 이제 슈퍼맨일 줄 알았지만 이제 부상을 좀 계속해서 당했고 그러면서 전성기가 저희의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끝나고 말았던 안타까운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잘 참고를 해서 어, 스스로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음. 연구를 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가드널 민슈 선수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제 등판을 했는데 이날은 이제 23번의 패스 시도에 19번의 패스 성공, 그리고 174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기록하면서 안정적으로 남은 경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콜츠가 시즌 첫 승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드널 민슈 선수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민슈가 이렇게 잘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흡족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민슈가 좀 존재감을 드러냈던 경기가 아니었나 음, 싶고 뭐 리차드슨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민슈라는 탄탄한 백업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음, 콜츠 팀 입장에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러닝백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조나단 테일러가 아직 부상 때문에 이제 시즌 첫 경기에도 아직 출전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악재 속에서도 이적해온 이제 잭 모스가 107 스크리미지 야드 한 개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뭐 테일러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줬고 사실 양 팀 모두 이제 네 번씩의 레드존 오펜스 기회가 있었는데 텍산스가 이제 터치다운 한 개에 그쳤던 거에 비해서 이 콜츠는 네 번의 기회를 모두 터치다운으로 바꿔냈거든요. 이제 이런 좀 음. 결정력의 차이가 두 팀의 승패를 갈랐던 경기였다고 좀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반면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CJ 스트라우드 선수가 굉장히 이 험난한 데뷔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라인이 거의 뭐 자동문 수준으로 열리면서 계속해서 색 두드려 맞고 쿼터백 히트 당하고 뭐 이런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는데 이날도 이제 그 스트립색 포함해서 6개의 색을 이제 허용을 했고 뭐 당연히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예. 음, 원래 이제 텍산스가 계획했었던 주전 5명의 이 오라인이 나오더라도 25위 정도로 이제 PFF에서 평가를 했었던 오라인이었는데 그 오라인마저 지금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뭐 랭킹이 산정이 따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걸 이제 보려면 이제 그 굉장히 고액의 유료 결제를 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긴 한데 어쨌든 뭐 굳이 그걸 보지 않더라도 32개 팀 중에 이제 그 뒤에서 세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점을 이제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CJ 스트라우드의 고생은 예견된 그런 어떤 재앙이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뭐 오라인에서 가장 믿을 만한 선수인 이제 레프트 태클 레러미 턴실이 무릎 부상으로 인해 나오지를 못했고 레프트 음, 가드 캐년 그린은 아예 시즌 아웃이 됐어요. 그리고 센터 주스 스크럭스가 IR 리스트, 그러니까 음, 한 최소 4주 이상 결장이 예정되어 있고 라이트 태클 타이터스 하워드도 지금 IR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명 중에 4명이 이날 나서지를 못했죠. 근데 음,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도 강한 오라인이 아니니까 이 선수들보다 경쟁에서 밀려서 백업에 있던 선수들은 더 클래스가 낮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음, 뭐 CJ 스트라우드가 정말 힘든 경기를 펼쳤고
특히 이제 이날 레러미 턴실 대신에 경기에 나섰던 조시 존스가 좀 눈에 띄는 구멍 역할을 하고 말았는데, 음, 1대1 상황에서 뚫리면서 그냥 그대로 색을 허용하는 장면도 있었고, 4쿼터 초반에 이제 레드존에 들어갔었는데, 여기서 홀딩 페널티를 범하면서 이제 팀이 동료들이 기록했던 터치다운이 취소가 되고, 음. 이렇게 좀 고비 때마다 좀 스스로 맥을 끊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자처를 하면서 뭐팀 전체에 좀 부담을 줬던 이제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날 그 러싱도 기록을 살펴보면 러싱 시도당 야드가 2야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스트라우드가 어쨌든 패식으로 공격을 좀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어, 사실은 이제 루키 쿼터백에게 바람직한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J 스트라우드가 나름 이제 그 니코 콜린스와 좋은 호흡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후반에 좀 추격을 하는 경기 양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부분은 휴스턴 텍산스로서는 나름 소기의 성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사실 쉽지 않은 환경이죠. 오라인 다 망가져 있고 계속해서 색 두드려 맞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제 아무리 이 훌륭한 유망주라고 하더라도 이제 마음이 좀 꺾일 수가 있는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경기를 계속해서 치르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이 선수가 사실은 황폐화된 팀이잖아요, 텍산스가. 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제 하나의 잡초처럼 잘 이제 자라서 또 텍사스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오라인에 대한 좀 재정비가 시급할 것 같고, 사실 데미언 피어스와 이제 데빈 싱글터리라고 하면 러닝백들의 이름값이나 클래스 자체가 지금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음, 이것도 결국에는 오라인의 보호가 없다 보니까 러닝백들도 좀 힘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결국 이 러닝백 듀오를 살리는 것이 스트라우드까지도 살리는 길이다. 예, 음, 뭐좀 당연한 얘기지만 뭐 이 네. 정도 조언을 좀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조언을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지금 능력이 텍산스에게는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음, 좀 뭐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뭐 어쨌든 오라인을 요번 시즌은 이제 불가능하죠. 요번 시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야 돼요. 근데 다음 시즌을 앞두고는 좀 오라인을 좀 많이 보강을 해줘서 스트라우드가 정상적인 어떤 프로텍션 아래 경기를 좀 치를 수 있게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것이 좀 시급해 보인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콜츠와 텍산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